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하려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 탐색 알고리즘, 그 중에서도 DFS와 BFS 그리고 그 활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카프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탐색 알고리즘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뒤에 DFS 알고리즘의 흐름 그리고 BFS 알고리즘의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기 알고리즘을 통한 활용안을 좀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탐색 알고리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방문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봤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래프는 뭐고 정점은 뭡니까?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케니스베르크의 다리라는 문제입니다. 그 유럽 어디에 케니스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강으로 나눠진 4개의 육지가 있고 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4개의 육지를 다리 7개를 건너서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서 원래 있던 육지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푸는 과정에서 이제 저 육지를 대문자 ABCD로 표현하고 그리고 다리를 소문자 ABCD EFG로 표현해서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자료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그래프인데요. 한번 이제 보시죠. 많이 긴장되네요. 그 그래프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인데요. 정점과 관선으로 구성된 한정된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점,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된 각각의 지점을 정점이라고 하고 그 정점과 정점의 연결을 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정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점에 ID 값을 매겨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프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도시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서울, 뭐 인천, 뭐 부산 이 도시들이 정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 도로들을 간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그걸 이은 도로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래프 관련 좀 더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발표에서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아까 비유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도시와 그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목록이 일단 주어집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두 도시를 집어서 2번 도시하고 5번 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혹은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보면 2번은 2, 1,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계산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정점에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 간선이나 타고 막 이동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짰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막 이렇게 돌다 보면은 결국에 도달해갖고 갈 수 있던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짰을 때 그 프로그램이 100% 확실하게 정답을 줄 수 있느냐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지금 딱 떠올렸을 때 생각이 바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첫째로 탐색 알고리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탐색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경우 하나를 같이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거는 일종의 미로인데요. 이런 미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미로가 주어지고 미로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별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이게 조금 아까 보여준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미로도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검은색으로 된 게 벽이어서 이동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벽이 없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칸을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칸에서 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간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곳에는 간선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건 일종의 그래프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탐색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건 너무나 큰 노고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변경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2차원으로 이동해서 XY 좌표를 써서 2차원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탐색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다. 한번 문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미로에서 경로 찾기인데, 야, 이제 입력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1하고 0이 주어지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1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0이 벽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출발점 하나를 잡고 도착점까지 갈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생각했을 때 좀 깝깝하죠, 풀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탐색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다시금 느낌이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알고리즘은 각 정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걸 탐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제 탐색 알고리즘 중에서도 DFS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DFS는 가장 직관적이고 구현하기 쉬운 탐색 방법인데요. 뭐 생각이 나름이지만요. 현재 정점과 연결된 정점들을 하나씩 갈 수 있는지 검사를 하고, 특정 정점으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가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한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곳들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아직 안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가서 같은 로직을 또 반복합니다.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내가 갔는데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원래 하던 걸 계속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느낌이 조금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기함수를 통해 구현을 하는데, 먼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DFS 작동 원리 사진인데요. 자, 1번에서 시작해서 DFS로 이 그래프 전체를 순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밑에 세 곳 지점이 있죠. 편의상 번호로 부를 때 2번, 5번, 9번으로 지금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으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2번으로 가서 조금 아까 말한 동작을 똑같이 수행을 해요. 2번에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1번이랑 3번이 있는데 1번은 이미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방문을 하면 이렇게 무한루프가 계속 돌겠죠. 1, 2, 1, 2, 1, 2, 1, 2 이렇게 돌겠죠. 그렇게는 하지 않고 거기는 제외하고 3번이 있네? 3번으로 가요. 3번에서 갈 수 있는 곳도 어디 있지? 4번이 있네?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근데 4번에서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재기함수를 하나 이렇게 반환을 시켜요. 3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갈 수 있는 곳 있든가? 없으니까 2번으로 올라오고 1번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2번 말고 또 갈 수 있는 곳이 1번에 있든가 5번이 또 있죠. 5번에 가서 같은 걸 반복해서 6, 7, 8을 이제 갔다 오고 다시 1로 돌아와서 9번, 10번까지 가서 탐색을 종료하는 거죠. 네, 이게 DFS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네. 물 좀 먹고 할게요. 네,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 이동을 DFS로 그래프 탐색하는 거를 구현한 코드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주석을 많이 쳐서 그렇지 실제 코드 길이 보면 상당히 짧아요. 코드 원리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DFS 그래프라는 메서드에 일단 노드 아이디, 그러니까 정점 번호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점을 방문했다는 처리를 먼저 해줘요. 이건 지금 수도 코드니까 코드에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을 봤을 때 방문했다는 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노드 아이디를 가지고 저 링크드 노드라고 돼 있는데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점들을 다 찾아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점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이 있나?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아직 방문 안 했다. 거기로 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다 그 아이디를 넣어서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이게 DFS 로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대로 해서 뭐 아까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대로 해서 탐색을 하게 되면은 1번에서 일단 함수가 호출이 돼요. DFS 1이 호출이 되고, 이제 연결된 곳이 어디 있지? 방문 처리 먼저 하고 연결된 곳이 어디 있지? 2번, 5번이 있는데 둘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DFS 2를 호출해 줍니다. 그 다음 DFS 2는 다시 확인해서 3이랑 5에 갈 수 있는데 3 먼저 가볼게요. DFS 3 호출하고 DFS 4 호출하고, 그 다음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DFS 4 끝나고 DFS 3 또 리턴되고 DFS 2에서 또 포문이 아직 안 끝났죠. 5번으로도 갈 수 있네. DFS 5 호출하고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돌아가게 돼요.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로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도 DFS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짜면 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정점 ID 대신에 X, Y 좌표를 줘요. 그래서
좌표가 딱 들어가면은 함수에 들어가서 그 좌표에 방문했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2차원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간선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네 곳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 좌우 이동에 대해서 내가 XY 좌표로 바꿔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지뿐 아니라 내가 의도한 맵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지 음수로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큰 값으로 간다든가 그걸 검사를 해서 그것도 통과가 되고 방문을 안 했으면은 DFS 호출. 그래서 똑같이 재기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4 곱하기 4짜리 맵이 있고 이제 저기 1 포인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코드가 위, 오른쪽, 아래,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서로 짜였다고 했을 때 이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힘들어갖고 DFS의 장점은 코드가 직관적이고 구현하기 쉽다. 아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다 보니까 코드 자체에는 그 정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쉽다. 다만 재기함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재기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함수 호출에 대한 비용이 시간 복잡도에 약간 더 추가가 돼요.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긴 한데 이게 막 수천에 수만의 호출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쓰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 복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재기 깊이가 지나치게 깊어지면 메모리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와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안 생겼고 정점이 100개가 있는데 1번은 2번과 연결돼 있고 2번은 3번과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생긴 그래프가 있다 쳐봐요. 그리고 1번에서 출발을 해서 100번까지 갈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재기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1번이 DFS 1이 DFS 2 호출하고 3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재기가 100번이 호출이 돼요. 누적해서. 그러면은 그게 스택 메모리에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이 아니라 1000이나 만이면은 함수 10,000개치의 메모리가 스택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메모리 비용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같은 이유로 데이터 사이즈가 일정 이상으로 크면은 DFS를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따 BFS 때 말씀드리겠지만 최단 경로를 알 수 없다. 그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네, 이제 DFS 설명을 드렸으니까 BFS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요. 너비운선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작점에서 가까운 정점부터 순서대로 방문하는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출발점을 먼저 Q에 넣고 이제 아래에 나온 로직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도 DFS하고 비슷하게 같은 로직을 계속 반복하는 식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Q에 있는 정점을 맨 앞에 있는 제일 오래된 정점을 하나 뽑아요. 그리고 그 뽑은 애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점들을 모두 찾아서 Q에 넣어줘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 두 줄만을 계속 반복하다가 Q가 빌 때까지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도는 거냐면 맨 처음에 1번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5번까지 가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을 맨 처음에 Q에다가 넣어줘요. 그럼 Q에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1을 뽑아요. 여기서부터 루프를 돌리면서 Q가 B면은 종료되는 걸로 루프를 돌려놓고 1을 뽑아요. 그 다음 이 뽑은 애는 방문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를 뽑아서 얘랑 연결된 애들을 찾아요. 2랑 3이 연결돼 있죠. 얘를 Q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Q에는 1이 지금 날라갔으니까 2하고 3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Q에서 2를 뽑아요. 2를 뽑으면 연결된 애가 3, 4인데 3은 이미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요. 그리고 3을 뽑아요. 3을 뽑았더니 연결된 애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죠. 그럼 지금 Q에는 4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4를 뽑고 얘랑 연결된 애를 다시 Q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Q에 5가 들어가고 이제 5를 뽑으면 연결된 애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이 상태에서 Q가 B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할 곳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루프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BFS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BFS를 왜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도는 로직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이제 2차원 좌표계에서 움직이는 식이거든요. 시작점 기준으로 시작점에서 거리가 1이네.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먼저 Q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또 Q에 들어가고 세 번에 갈 수 있는 애들이 Q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거리에 따라서 순서대로 Q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너비라는 말이 약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껍질이 한 겹 한 겹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BFS가 이렇게 일단 한 줄로 쭉 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서 탐색을 하는 데 비해서 BFS는 방문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탐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구현한 BFS 코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제 출발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Q에다가 넣어주고 Q가 비지 않을 때까지 루프를 돌리면서 이제 아이디를 하나씩 계속 뽑아줘요. Q에서. 그리고 방문했다는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는 얘하고 연결된 다른 애들을 다 찾아서 방문하지 않았다면 Q에다 계속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지를 찾았을 경우에는 BFS를 더 순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까 뽑은 애가 내가 목표하던 애랑 아이디가 같으면 그냥 종료시키도록 추가로 로직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로직은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2차원 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현하면 돼요. 단지 Q에 들어가는 값이 아이디가 아니라 정점의 아이디가 아니라 XY 좌표로 바뀐다. 그것만 생각하고 좌표계로 이제 2차원으로 이동하니까 네 방향이 들어간다. 이것만 빼고는 코드가 똑같습니다. 네, 저거는 설명 넘어갈게요. 그래서 BFS의 장점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간, 공간 복잡도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DFS에 극단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정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서 한 바퀴 뺑 돌고 오고 이러면은 내가 생각한 시간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메모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BFS는 시간이나 공간이 어느 정도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최단 경로도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 두 번에 갈 수 있는 곳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별도로 이제 기록을 해놓는다면 이제 이 칸이 연결이 되어 있고 몇 번을 통해 몇 번 이동하면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최단 경로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간선의 비용이 다를 경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안 해가지고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아까 도시와 도로라는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도로의 뭐 비용이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처럼 간선이 조건이 달릴 수가 있어요. 이 간선은 가는데 비용이 1만 들면 되는데 이 간선은 지나갈 때 10을 내야 돼. 이런 식의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제 BFS로 풀면 얘가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건 보장을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아까 푼 문제처럼 간선의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 경로를 BFS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FS의 단점은 DFS에 비해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코드 구현이 살짝 까다롭고요. 자료 구조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지점을 탐색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Q의 메모리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적으로 할당을 하거나 사실 자바에서 콜렉션을 쓰면 그렇게 막 체감을 하진 못하는데 저 예전에 이걸 C로 구현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Q를 배열로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점이 10만 개라고 치면은 미리 10만 개가 할당이 다 된 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메모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돌다 터지겠죠, 그것도.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DFS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 메모리가 많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BFS는 메모리 자체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둘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용 알고리즘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발표를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플롯빌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토샵이나 그림판에서 쓰는 페인트통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2차원 이동 문제에서 이렇게 벽으로 막혀있는 이런 영역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이때 이 영역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비유를 하자면 저 벽이 바다고 저 흰색이 섬이라고 치면은 맵을 딱 주고 섬이 몇 개인지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이제 같이 보시죠. 이 문제가 NHN 이번 코딩 테스트 프리테스트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0하고 1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1은 이동할 수 있는 곳, 0은 이동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간단히 비유해서 0은 바다고 1은 육지인데 섬이 몇 개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진짜 간단해요. 이제 이중 반복문을 써서 칸들을 하나씩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만약에 내 여기 칸이 1이고 내가 아직 여기를 방문을 안 했다. 그럼 여기다 DFS를 돌려요. 그럼 여기를 다 돌겠죠? 여기 다 방문했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DFS를 호출해 줄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쌓아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고 카운트가 1이 됐죠. 그 상태에서 반복문을 쭉 돌리면 여기서 또 칸이 있죠. 1이고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DFS 한번 돌려주고 카운트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쭉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또 여기도 방문 안 한 곳이고 1이니까 여기서 DFS 돌려주고 카운트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돌았을 때 카운트 몇 개야? 카운트 3이던데요? 그러면은 섬이 3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조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네, 덥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연습 문제를 몇 가지 첨부를 해봤어요. 이제 백준에서 문제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래프랑 사방향 이동에 대한 연습 문제들을 먼저 첨부를 했고 그 다음에 플러트 빌 연습 문제 하나 그리고 BFS로 아까 4방향 얘기 들었는데 3차원도 있거든요. 6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6방향 탐색 저게 되게 골 때리는 문제인데 저게 저 토마토 문제가 정보올림피아드 2011년인가 기출이에요. 근데 나왔을 때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꽤 어려웠단 말이에요. 한번 풀어봐봐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잘 보시고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